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시대 최고의 폭군 연산군의 생애와 또 이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산군은 1476년에 태어나서 1506년, 우리 나이로 31세로 반정으로 쫓겨났다가 생을 마감했고, 1494년 이제 성종의 뒤를 이어서 사실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적장자 출신 왕이 7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연산군이 딱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래간만에 정말 적장자가 배출되었고 10년 이상 왕으로서의 자리를 누렸는데, 이 문제는 그 엄청난 정말 그 독재군주였다라는 거죠. 성종과 패비윤 씨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패비윤 씨의 아들이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신하들도 꽤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쨌든 정통성은 있다. 그 어머니는 정말 사약을 받았지만 8살의 나이로 이제 세자 책봉이 되었고요. 어머니가 폐위되었을 때의 나이는 우리 나이로 4살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사가로 쫓겨나서 사약을 받을 때의 나이는 7살이었으니까 사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고, 그 직후에 바로 이 성종이 두 번째 계비로 맞이했던 정현왕후 윤씨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한동안 그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정현왕후 윤씨로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정말 패비윤 씨고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 소위 어머니의 죽음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대거 이제 처형하고 유배 보내는 그 사화를 또 일으키게 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융이었고요. 이 세자로 책봉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정통 코스를 밟아서 결국 왕위에 오르는데, 이 문제는 이 왕세자 때부터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 연산군 일기 총서 기록을 보면 소시의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서 동궁에 딸린 벼슬을 아치로서 공부하기를 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매우 못마땅히 여겼다. 아버지 성종은 경연 제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아버지의 그런 좋은 점은 잘 안 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세자 시절부터 아버지가 경연 열심히 하면서 신하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이런 모습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왕인데 왜 저렇게 살아?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연산군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경연을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 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장치로서 언론 3사라에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연산군 때는 이런 기관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완전히 축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거의 상실시켜버려요. 그야말로 독재군주로서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1498년에 일어나는 무오사인데요. 1498년이 무오년이고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 해서 무오사라고 합니다. 이 무오사의 발단이 된 사건은 바로 이 성종실록의 편찬 과정에서 사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돌아가신 후에 전왕의 실록을 편찬을 하는 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군 때는 어떤 왕의 실록을 편찬할까요? 바로 성종실록이죠. 요 실록 편찬한다고 해가 이때부터 우리 실록 쓰자 이게 아니라, 왕이 살아 계실 때 바로 이 사관들을 배치를 해서 왕이 주재하는 회의라든가 왕이 어디 행차에 나섰거나 이럴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 기록을 해요. 왕의 일거수일투족. 이것을 모은 것을 사초라고 하고요. 왕이 돌아가시면 요 사초들을 다 모아서 다 싣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게 정말 후대까지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될 내용들을 실록에다가 바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록은 편집 자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바로 이 김일손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성종 때 사관으로 있었고, 바로 이 연산군 때도 요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김일손이 당시 스승이었던 김종직이라는 인물은 살인파의 영수였어요. 근데 이 김종직 스승이 쓴 조의제문,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란 뜻이고, 이 의제는 바로 중국의 초나라의 왕이었는데 삼촌인 항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단종하고 세조의 관계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세조를 비판하지는 못하니까 중국의 의제의 사례를 빗대어 가지고 세조를 비판한 글이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사초에 실린 것이 밝혀지면서 대규모 피라 사건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김종직은 뭐 그 당시에 이미 사망했지만 부관 참시를 당했고 바로 요 사초를 실었던 장본인이었던 김일손이라는 인물은 처형당했고 또 이때 이 김종직의 제자로서 김일손과 뜻을 함께했던 영남 살인파들이 대거 화를 당한 사건을 우리가 역사에서 무오년에 일어난 사하라에서 무오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6년 후에 더 큰 사하가 발생하는데요. 1504년이 갑자년이어서 갑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무렵 되면 이제 연산군이 이제 왕으로 재위한 지도 이미 한 10년 가까이 되고 이러면서 더 독재적 성향이 강해져요. 실록 기록이라든가 여러 자료를 보면 연산군이 제일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상이에요. 왕을 능멸한다. 그러니까 기어오른다. 왕한테 대든다. 약간 이런 표현인데 뭐 신하가 조금이라도 뭐 쓴소리하거나 뭐 왕이 뭐 잘못했다 이러면 이걸 못 넘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어머니가 이제 성종 때 배출됐다가 결국 사형을 받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있었던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요즘으로 치면 공개가 돼요.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사실 성종도 이 죽으면서까지 패비윤 씨의 일을 절대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패비윤 씨의 사건이 이 연산군 때 다시 소환이 됩니다. 그 소환의 장본인이었던 인물이 바로 임사홍이라는 인물인데요. 임사홍은 그야말로 연산군의 측근 신하였어요. 뭐 요즘으로 이제 치면 간신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보면 간흉, 소인, 간신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연산군에게는 충성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독재군주를 떠받드는 그런 인물이 돼버렸고 그 임사홍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산군에게 요즘 표현을 하면 어머니 죽음에 관계된 사람들 명단을 적은 제가 블랙리스트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가 되면서 안 그래도 이 연산군은 뭔가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여기에는 또 어떤 사건까지 겹쳤냐 하면 바로 당시 그 승지로 있었던 이세자라는 인물이 연산군과 이렇게 행사에서 술을 실수로 엎어버려요. 이세자라는 인물이. 결과적으로 또 이세자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그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갔던 인물이에요.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이 우리 어머니 죽음에 관계했던 인물들 다 이제 불러들여.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무오사 때보다 더 많은 인물들이 희생을 당했고 특히 무오사 때 유배를 갔던 뭐 우리 김경필이라든가 정여창 이런 인물들이 바로 처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권력의 하신이었던 한명회조차도 성종 때 어쨌든 측근 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명회가 이때 부관 참시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갑자사는 살인파들만 화를 입은 게 아니라 이 연산군의 그 소수 측근만을 제외하고는 훈구파 대신들도 성종 때 국정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인물도 대거 처형당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고 무오사, 갑자사, 연이어 사를 일으키다 보니까 신하들도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이 연산군에게 괜히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산군은 그야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원래 사냥하는 거 좋아해요. 금표라 해가지고 왕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으로 치면 뭐 그린벨트 지역처럼 이거 민간인 통제 지역 이런 것들을 대거 확보를 해가지고 뭐 사냥의 혈안이 되었고 뭐 자신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놀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 뭔가 재정이 좀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막 2, 3년치 이 세금도 뭐 미리 거둬들이고 또 이제 뭐 각종 명목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거듭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경해루 연못가 근처에 만세산이라는 인공산을 만들고 산 위에 또 작은 궁궐 같은 거 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막 꽃 같은 거 이렇게 조성하고 해서
실록이 기록해 보면 뭐 그 모습이 정말 귀계만상이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경회로 이렇게 가보신 분들 계실 건데 그 연못이잖아요. 배를 만들어요. 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연못 위에다가 띄워놓고 채색 비단으로 또 연꽃을 만든 후에 여기에서 이제 뱃놀이 하는 거예요. 그때 동원되었던 기생을 칭하는 명칭이 운평, 운평에서 승진하면 흥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조롱해서 뭐라고 부른다? 흥청망청. 흥청들 데리고 노니까 나라가 망하겠더라. 연산군은 실록이라고 안 불러요. 쫓겨난 왕은 이 우리가 뭐 종이나 조와 같은 묘도 받지 못하니까 왕자 시절의 호칭인 연산군. 연산군 시대의 실록은 연산군 실록도 아니에요. 연산군 일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연산군 일기에 보면 흥청, 운평, 삼천이 바로 삼천 여인을 모아놓으니 생황과 노래소리가 비등하였다. 사치와 향락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연산군 또 스스로 뭐 이런 그 춤추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때 왕은 처용가면을 풍두라고 불러가지고 이 금은 주옥으로 장식하고 매양 술에 취하여 발광을 할 때마다 스스로 풍두를 얼굴에 걸고 경복궁으로 갔고, 이때 흥청 수백 명에게 풍악을 치며 따르게 하였다. 그야말로 흥청망청하는 이런 연산군의 모습이 상당히 증언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리들에게는 신언패, 말을 상가하는 패를 차고 다니게 해요.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입은 화의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입하고 혀 함부로 놀렸다가는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들이 쓰고 다니는 사목안대에다가는 충성 두 글자 쓰게 해가지고 다니게 했다. 손바닥을 뚫는 고문 천장, 몸을 지지는 낙신, 가슴을 빠개는 착흉, 그리고 바람에 뼈를 갈아 날리는 쇄골표풍, 이런 고문 기술 같은 걸 개발했다라는 이런 기록까지 나와요. 워낙 이렇게 독재의 그 소설이 시퍼러니까 제대로 저항을 못했는데, 그나마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이 내시 김처선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김처선은 그 당시에 가장 그 내시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그 상선 내시였는데, 간언을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김처선이 연산군의 그 폭정을 간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하니까, 한때는 연산군이 이 내시 김처선에게 크게 도움을 받았는데 활로 쏴가지고 김처선을 죽이고 그 시신까지 그대로 이제 잘랐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니까,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도 언제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 말년에 가면 연산군을 쫓아내는 팀들이 만들어져요. 소위 말하는 반정팀이랄까요? 박원종, 성희안, 유순종으로 구성된 이런 그 세력들이 마침내 1506년 창덕궁에 있는 연산군 그 처소를 습격을 해서 바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바로 이 진성대군 중종을 왕으로 올립니다. 이런 연산군의 최후에 함께했던 그 여인이 그 유명한 장록수, 우리 예전에 그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많이 이제 그 등장을 한 인물인데, 장록수 같은 국정농단 여인에게 완전히 의지하면서 주변에 이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연산군의 말만 그대로 이제 따르고 국정을 농단하는, 권력과 금력을 차지하는 이런 인물들만 배치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연산군은 정말 그대로 빨리 몰락해버려요. 이 반정군이 공격에 들어오니까 그냥 거의 별다른 저항 없이 결국 체포되어 끌려왔다가 강화도 위에 있는 지금 교동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곳에 유배되었다가 실록 기록에 보면 역질로 2달 만에 죽었다. 아마 이 역질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사치, 향락, 방탕생활하다가 가시나무 울타리에 갇혔으니 이게 뭔가 뭐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